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2주 정도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7주차, 8주차 문제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세요. 한번 늦었네. 네, 올해 이 강의를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합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서 공제적 특보 중에서 이제 특별한 희생과 그리고 이제 보상 규정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였는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점의 정리는 일단은 어쨌든 이 손실보상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논점의 정리에서는 그냥 행정상 손실보상이 뭔지에 대해서 의의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무릎 1에는 특별한 희생의 개관으로 해서 특별한 희생의 의의 그리고 학설 그리고 관련 판례 검토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판례를 쓸 때는 항상 검토를 쓰라라고 하셔서 검토도 이제 모든 판례 밑에는 다 검토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특별한 희생의 학설은 형식설이 있고 그리고 목사 도 실질설, 예, 형식설과 실질.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는데 이제 재산권 침해 인적 범위가 특정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형식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산권 침해의 본질성과 뭐 강도에 의해서 구별하는 견해로서 이제 박사님께서 두 문자로 따주셨던 뭐 목사 보수, 보수 중상사로 있는데 그렇게 있는 실질설이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좀 낮아서 그 학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쓰지 않았고 그 중에서 그냥 앞에 두세 개 정도만 쓰고 그다음 등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은 대법원의 판 그 내용과 헌법재판소 내용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썼고 어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제 목적 위배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에 길이 없는 경우인 사적 소용설, 그리고 수인의 한계를 넘는 것인 수인 한도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한 검토는 이제 형식설과 실질설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제 보상 여부 결정에 있어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에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법 제23조 사망의 효력인 이제 보상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네, 이것 똑같이 관련 학설을 썼고 관련 학설에서는 이제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관련 학설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방침 규정설, 그리고 위헌 무효설, 그리고 뭐 직접 효력설, 그리고 유추 적용설, 그리고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기본서나 서부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직접 효력설과 위헌 무효설, 그리고 유추 적용설이 좀 판시를 해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89 헌마 214 결정에 따르면은 침해 규정만 두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권력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권자로 하여금 보상입법을 마련하고 동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실보상 행하도록 판시했다라고 판례를 써줬고 이에 대한 검토로 이제 손실보상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리고 헌법 23조 제3항에서는 완전보상으로 해석되는 정당보상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보상의 다른 보상액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위해서 직접 효력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문제 1번의 이제 사안을 해결해 보면은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이제 헌법 23조 취지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이제 정당 보상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적 해결에 관련해서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손실을 어떻게 더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고 사안과 함께 저희 생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량이 어떻게 되죠? 4. 이게 지금 10점, 10점이면은 20점이니까 뭐 되게 잘 작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뭔가 적은. 적은 느낌,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고 4페이지니까 조금 더 양을 채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채워야 되느냐 예. 하면 저였으면은 헌법 23조 3항의 내용을 좀 먼저 적어줬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걸 좀 적어주고서 시작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분량을 좀 채울 수가 있고 그 의미라던가 지금 이게 관련 학설부터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리니까 그 이게 지금 보상 규정 흥결 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상 규정이 흥결이 되면 왜 안 되는지라던가 뭐 음, 그런 내용들도 조금 앞에 조금 도입 부분에 좀 설명을 해줬으면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을 가지고 이렇게 효력 논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관련 학설이 이거고 판례가 이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근데 이게 5점에 한 페이지니까 20점이면은 총 4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23조 3항에 대해서 의의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쪽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목차를 잡고 쓰지 않고 그냥 쭉 써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분량이 여기서 조금 끝나버리니까 한 반 페이지를 더 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논점의 정리까지 쓰고 시작을 했는데도 이렇게 비었다는 거는 안에 내용이 좀 음, 많이 빠져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논점의 정리는 사실 뭐 답안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그냥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니까 요약본 그거를 느낌이니까. 쓰고도 거의 반 페이지가 비었다는 거는 거의 뭐 한 페이지를 못 쓴 여기에 그 거니까 헌법 23조 3항의 의의 정도만 썼으면은 이제. 그래도 조그만 뭐 6줄 정도는 채울 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은 마무리했고 2번 아마 10초차는 아마 다 내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은 이제 2번은 어 이제 일반적 계획과 이제 개발적 계획 제한 그리고 또한 67조 2항에 이제 개발이 배제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이제 추정을 할 건지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를 보면은 이제 토지보상법상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과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에 대해서 배제 기준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랑 토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법상 제한과 함께 가설 건축물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사업 인정으로 이제 범위가 확정된 후에 가설 건축물을 넣었을 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제 문제 2-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과 개발이익 배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1번으로는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을 썼는데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그 베타 답안도 보고 그리고 뭐 기본서랑 서부들 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어서 이 적용 공시지가 선정이 그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에는 없었거든요. 그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이걸 숫자로 계산을 많이 하는 그 보상 파트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공시지가 선정 같은 경우 이제 뭐 검토를 해야겠지만 뭐 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도로등 이상이고 사업이 아닌. 도로 등 하천 뭐 철도 선형 선적 사업이 아니고 뭐 이제 그런 내용 해가지고 뭐 법 70조 5항 그다음에 령 아, 38조의 2 뭐 이런 걸 검토한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미리 접하고 있었으면 아, 이거 쓸 때 그때 우리가 실무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개념이 확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공시지가 이 토지보상법 제70조 3에서 5항은 이제 실무 보상 평가할 때 꼭 쓰는 내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실무 내용인데 법규에는 없어서 실무 내용 벗겨서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베타 답안에 써 있길래 썼는데, 그럼 이제부터 이런 일반적인 토지 보상 기준은 저희가 실무 보상 평가할 때 내용을 좀 녹여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실무에서 했듯이 공시지가 기준 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 공시지가는 이제 뭐 가격 시점이나 아니면 뭐 사업인정 고시일에 따라서 토지보상법 70조 3항에서 5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을 작성해 줬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개발이익 배제 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개발이익 배제는 이제 알다시피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낮아질 때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 배제의 필요성은 이제 미실현된 잠재적 이익이고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에 기속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주관적인 가치 부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발이익 배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쓰다가 보고서 느낀 거지만 이것도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10점이고 물음 첫 번째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음해서 20점이면은 네 쪽 그거를 조금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 되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로 넘어가서 이제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서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되 기타 요인 등을 참작한 보상액을 정당 보상액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개발이익을 배제하되 기타 요인 등을 참작한 보상액을 정당 보상 받을 것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뜻은 개발이익을 배제해도 그 밖의 요인으로 이렇게 다시 참작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1번을 마무리했고, 이제 문제 2번은 이제 공법상 제한과 이제 가설 건축물 보상에 대한 여부인데, 이제 공법상 제한은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법상 제한에는 이제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 제한은 그 자체로 행정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반적 제한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 제한은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자연공원 같이 앞에 도시계획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개별적 제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일반적 제한은 그냥 뭐 도시공원 아니면 뭐 자연공원으로 좀 그 자체적으로 그게 된 것만으로도 제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에 포섭을 해보자면은 사안 토지는 이제 일반적인 계획 제한에 따라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지정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직접적으로 목적 가하는 것인지에 판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토지를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써졌습니다. 이제 아마 이 두 번째가 조금 메인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인정 고시 후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를 먼저 써줬고, 토지 수용권의 발생, 뭐 수용 목적물의 확정, 관계인의 범위 확정,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보전 의무 등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간략하게 써줬고, 이제 판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2012도 22096을 써줬고, 토지에 해당해서 설치한 지작물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지작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는 등 손실보상만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명백하다면 그 지작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보상을 받으려고 그냥 계획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의미 없는 용도가 뭐 필요 없는 그냥 가설 건축물 뭐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넣어놨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의
판례는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 필요에 의한 사인의 특별한 희생의 전부라는 점, 손실보상은 공공 필요에 의한 사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부라는 점, 그리고 범위 등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장물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안을 넣어보자면은 사안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 후 편입 예정인 토지 가설 건축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고 또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설치된 지작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사안도 똑같이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을 보면은 이제 협의 또는 재결로 취득한 자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배제해야 하며 토지의 개발지역 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일반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범위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설치된 갑의 가설 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제 2번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설 건축물의 의 같은 게 들어갔나요? 아까 못 봤던 것 같은데.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의 의의를 조금 쓰면 좀 명확해질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원상복구 회복의 의무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좀 명백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업 인정 고시 효과였나요? 네. 여기서도 또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거니까 4번 네, 필손 표시. 보전 의무 등의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보전을 해준다는 게 이제 사용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좋게끔 수월하게 하게끔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거기다 뭘 설치하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럼 원상 회복의 의무도 당연히 해줘서 사업이 원활하게끔 해주려면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충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지금도 내용이 조금 짧은 짧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설 건축물의 의 정도를 넣어줬으면 좀 분량이 더 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가설 건축물의 의의랑 아까 사업인정 효력의 이제 네 번째 효력이랑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중점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 추가로 이제 가설 건축물에 이제 의 같은 거 정도 좀 넣어줬으면 좀 이제 뭔가 논리를 흐름이 펴나가는 잘 데 나갈 있어서 네. 왜냐면 그 원상회 복의 의무가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도 또 보전 의무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안의 뭐 경우에서 녹여서 쓰면 되니까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에서는 보전 의무가 있고 가설 건축물도 원상회복 보전의 뭐 의무가 있으므로 뭐 이거는 보상이 되잖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주차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주차는 이제 공탁에 관련해서 대한 내용인데 공탁과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 이의 유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3번에 1, 2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의 논점의 정리는 그냥 앞에서 했던 물음을 한 번 더 써주는 걸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공탁과 이제 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 이의 유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전개될 내용을 암시했고요. 이제 물음 1번부터 보면은 이제 공탁의 의의랑 취지, 그래서 토지보상법 40조 2항에 있는 공탁의 의의랑 취지를 같이 써줬고, 이제 요건은 이제 내용상 요건. 거할불합. 네, 거할무람. 그래서 뭐 보상금 받을 자가 그 수령 거부하거나 뭐 사업 시행자의 과실이 없이 보상금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의 불복이 있을 때, 그리고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 가능하다라는 이제 거할무랍인 요건에 대해서 적고, 이거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짧게 쓴 건가요? 이게 지금 5점이긴 한데
일단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음 1, 2가 있으니까 또 2번에서 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음, 일단은 뭐 약간은 조금 짧다는 느낌 솔직히 조금 들긴 하는데 왜냐면 논점의 정리를 빼면은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2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네.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분량은 5점 채운 거는 맞으니까 일단 물음 2까지 가봐야 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음 2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은 이제 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 이의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1번의 개설로 해서 이제 이 보류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 제기가 보상금에 대한 이의 유보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앞에 내용을 소개해 줬고 이제 이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판례의 태도를 보면은 이제 종전과 종후의 판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종전 판례 태도랑 이제 최근 판례의 2006도 15462를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묵시적 이의 유보가 이제 행정소송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의 유보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지만 이제 최근 판례를 보면은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단서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들여서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그리고 최초 선고 금액의 4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한 금액인 점 등을 이유로 묵시적 의사표시의 유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라고 해서 종전과 최근 판례가 다르다는 점도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사안에서 해결을 해보자면은 먼저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이의유보가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시가감정 신청한 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 이의에 해당한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를 더 써줬어야 되는 하나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으로 이의유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써줬고 마지막 사안의 해결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공탁제도가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소개를 써줬고 그리고 이제 보상금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을 유보한 공탁금의 수령을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수령하여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공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15점이고 이게 세 페이지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 판결을 통해서 이게 묵시적 이의 유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소와 다르게 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최근 판례의 태도 다 썼. 5가지를 다 써주는 게 맞는데 이제 2가지밖에 안 썼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 판례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몇 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3번 이제 뭐 소송의 결과까지 확인하는데 추가적인 지출이 네. 더 이제 들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본안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우와, 이제 이게 피고. 문제점 제기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상금 공탁한 걸 이제 수령한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수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도 이제 알고 있었거나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판례 태도를 좀 더 좀 풍성하게 써야 이 물음에서 얘기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설명을 하라라는 그 물음의 취지에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종전 판례도 사실 더 짧게 쓰려면 짧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어차피 이거는 최근 판례를 말하기 위한 그냥 도입이니까. 근데 뭐 이 정도의 분량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 그리고 15점 분량인데 지금 딱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못 써서 이러면 내용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뭔가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봐. 어차피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이제 목사님께서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거니까 이럴 때는 진짜 판결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꼼꼼히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에서 다 포인트를 잡아서 써주는 게 그리고 너무 판결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좀 이렇게 나누든가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10주차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8주차로 넘어가서 바로 네. 네, 이제 8주차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8주차 문제는 이제 간접 손실보상과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 이제 이게 잠업사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사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보충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내용이 간접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이제 간접 손실 보상의 의의랑 요건에 대해서 써졌고 이제 어쨌든 문제 물음 1번을 보게 되면은 휴업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 시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이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관련 판례의 태도로 이제 잠업사의 대표 판례인 2018 22227 판례를 써줬고 이제 이에 대한 검토로 어쨌든 헌법의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 결과로 휴업 불가피한 경우에 영업손실보상 포함된다라고 보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판례의 내용을 축약했고요. 네, 물음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판례 똑같이 이것도 잠업사 판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같은 손해에 대해서 두 개의 청구권을 모두 신청한다면은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손실보상의 청구 기간을 도과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물음 3번을 보게 되면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이에 대해서 재결의 의의랑 취지 그리고 이제 써줬고 이제 영업 손실보상의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판례로 써서 이제 어쨌든 재결의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상 제83조 내지 85조에 대한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치주의에 따라서 재결 절차를 거친 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사업 시행자 상대로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물음 4번을 보게 되면은 피보상자가 제기한 소송 및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게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의 첫 번째로 써줘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 및 방법에 대해 소송과 상대방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수용위원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않다고 잘못된 내용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피보상자가 제기한 소송과 상대방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인 이제 또 아까 했던 잠업사 판례를 같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이제 피보상자는 토지 수용의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있는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로 이제 똑같이 판례의 태도와 같이 피보상자는 85조 2항에 있는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을 사업 시행자로 상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써줬습니다. 사안의 해결에서는 어쨌든 판결을 통해서 이제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서 피소용자의 권리 보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문제 2번은 생활보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박사님께서 생활보상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주대책과 이제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과 4항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쟁송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도 이제 생활보상에 대한 내용을 써줬고 이제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다라고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1을 보게 되면은 토지보상법 제18조 1항과 4항의 강행 규정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1번으로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해서 이제 토지보상법 78조에 있는 의의랑 취지를 같이 써줬습니다. 이주대책의 요건이 요건 중에서도 또 중요한 편에 속하는 대상자 요건을 써줬고 이거는 토지보상법 제40조 5항에 있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이었던 이제 78조 1항과 4항의 강행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의 태도로 해서 사업 시행자 이주대책에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 시행자 부담한다라고 해서 이제 1항과 4항의 내용을 써줬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이제 2007-63089를 써줘서 이제 해당 내용이 강행법규라고 지지하는 내용에 대한 판례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도 똑같이 이제 정당보상 측면과 이제 당사자 합의와 사업시행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물음 2번은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 및 쟁송 방법인데 이것도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종전 판례의 태도와 이제 최근 판례 태도를 써줬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의 판례를 조금 더 길게 썼으면 좋을 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 결정을 하지 않거나 제외해도 이제 이주자로서 사업 시행자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해서 제외 처분이나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최근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은 이제 직접적 다시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어쨌든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검토에 작성하였습니다. 쟁송 방법에서는 이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과 이제 당사자 소송의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것도 이제 확인 결정 처분을 하지 않고 제외시키는 경우에 이제 항고소송 통해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 가능성으로는 수분양권 또는 법률적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물은 3번에 이제 1차 처분 후에 2차 결정의 처분성 및 취소 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2022 50324 판례를 써서 이제 새로운 처분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고 이에 대한 검토로 이제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면 타당하다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의 해결으로는 이제
이주 정착지의 조성 및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수분양권 가치와 이주 정착금의 금원을 크게 상회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주 정착금에 대한 상향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은 이제 이주대책의 기준을 정하고 이주대책 수립 실시할 자를 정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내용을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주대책 선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릎 1번부터 보면은 네, 무릎 1번은 이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개관으로 시작을 해서 네, 토지보상법 78조에 있는 이주대책의 의의 그리고 법적 성질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법적 성질 써서 이제 판례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이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토부 훈령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라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관련 판례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주대책의 내용 및 대상자 결정 등의 사업 시행자 재량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 재량이 인정되며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범위의 확대 가능은 하나 특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의 타당성을 같이 써줬고 이에 대해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재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가 10호 미만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라는 이제 문제 물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의의와 취지 그리고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로 전개를 했는데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항공송 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새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제한적 긍정서를 입장을 취한다라고 써졌고 이에 대해서 검토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국민의 신뢰보호, 원고 방어권 보장 측면 제한적 범위 내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해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검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사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안을 마무리했고 네,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제 물음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줬습니다. 네, 이렇게 8주차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동 사시행이니까 기사동 사시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써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사동 얘기만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얘기만 있고 그 뒤에 이제 사시행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런 내용이 조금 아쉽고 뭐 법률적 평가 이전에 사회적 아니, 법률적 평가 이전에 사회적 그 관계 사회적 동일성 그다음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결과 태양 뭐 이제 이런 내용 그런 이제 동일성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을 좀 줄이고 만약에 분량이 꽉 찼다면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그 요건이기도 하고 왜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이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한지 쓰라는 건데 행정청은 지금 처분의 사유를 추가 변경을 했으니까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거에 대한 요건이 조금 더 풍성해야지 그 이전에 뭔가 어떤 처분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그 처분에 대한 거를 자세히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답안을 내는 데 있어서 약간 용두사미처럼 앞에만 막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주차, 8주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